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괴담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아니고요. 바로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행동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괴담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는 괴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보다 어떻게 보자면 더 현실적인 삶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만약에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핵폭발이라는 게 과거에도 옆 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도 핵을 가지고 위협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상주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귀신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자, 개요부터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의 행동 양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좀비 아포칼립스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다른 문서와는 다르게 이 문서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핵 위기에 대한 대응법만을 다루고요. 덕분에 당장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나무 위키를 켜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어도 좋다 라고 합니다. 농담기를 싹 빼고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만 실었다는 거죠. 그 밑에는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핵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핵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핵 재해는 실제 위기를 몇 차례 겪은 상황이고요. 핵무기가 실제로 민간인의 거주지에 공격을 목적으로 투하된 적도 2번이나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에서 있었죠. 핵전쟁 역시 쿠바 미사일 위기 등 냉전 시대 내내 수차례 전면 핵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적도 있는 현실 속의 위협입니다. 개인으로서 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막상 상황에 임박했을 때 허겁지겁 준비를 하거나 혹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위협은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는 대비할 이유가 충분하고요.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협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재해들보다는 사실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다. 다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어버버버 하다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알아보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쓰여 있군요. 더욱이 핵폭발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이제 도처에 깔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방사능은 한 달 정도만 되면은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식수입니다. 마실 물이란 뜻이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식수를 얻는 방법은요. 뚜껑을 따지 않은 생수를 사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생수만으로 4주 동안 버티려면은 한 사람당 마시는 데만 50리터, 아이고, 씻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100리터가 필요합니다. 생수를 이만큼 준비해놓고 유통기한에 따라 교체하기가 힘들다면 수돗물을 빈 페트병에 받아놓은 뒤 내버려 뒀다가 사태의 순간에 여과식 정수장비로 걸러 먹으면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은 이제 페트병에 들어있는 닫혀있는 밀폐된 물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지만 50리터, 100리터씩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미리 준비한 수돗물이 만약에 없다면 라이프 스트로 같은 걸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탐험을 할 때 탐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챙기는 빨대로 되어 있는 여과식 정수 장비 있죠. 근데 그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진이 내린 지역의 물은 아무리 맑고 깨끗해 보여도 낙진을 마신 다음에 내부가 피폭되는 지름길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 세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식수를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안전지대에 도착한 다음에 흘러오는 강물을 걸러 먹으면 식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정수 장비지만 방사능이 문제인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줌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물입니다만
오줌 역시 다양하고 유독한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여과식의 정수장비로는 오줌을 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오줌을 걸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수를 다소 적게 준비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줌을 마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거리낌이 느껴지는 일이고 더러운 일이 맞긴 합니다만, 정말 물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다만 오줌에도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서 마실 수 있는 역삼투압의 정수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다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장비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이는 정수기와 완전히 같기 때문에 10만원대면은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전기가 없이 작동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싼 게 1100달러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적고 공급도 매우 적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물건을 구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문제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정수기를 마음껏 가동할 수 있을 전기를 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전기 없이 작동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구할 수 있으면 좋다. 다만 그게 어렵다면은 생수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게 좋다. 만약에 준비해 놓은 식수도 없고 역삼투압의 정수 장비도 없고 증류 장비도 없다면은 오줌을 두어 번 다시 마시는 게 역겹기는 하더라도 바깥의 물을 마시는 것보단 훨씬 건강에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다시 마시다가 오줌이 너무 진해지면은 그때부터 다시 마실 때 건강에 매우 해롭게 되고요. 이는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장비가 없고 미리 준비해 놓은 식수도 없고 오줌도 더 이상 증류해서 마실 수도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은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흐르는 물을 거르고 최대한 증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은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마시는 게 좋고 흐르는 계곡물 같은 걸 먹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흐르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고여있는 물일수록 방사능의 물질이 농축될 수 있어서 피폭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깥이 오염돼서 쉘터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는 이미 사방이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방사능 농도가 상당한 물을 마시게 될 확률이 높아서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수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게 좋다. 하지만 물에도 아시겠지만 생수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쟁여놓는 게 좀 힘든 건데, 만약에 생수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을 뭔가 미리미리 2팩 정도 사놓고 이제 다가오는 유통기한인 걸 먼저 마시는 식으로 하면은 집에다가 일정량의 식수를 마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는 아니겠죠. 다만 이제 50리터, 100리터까지 가지고 있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다음 두 번째, 식수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역시 식량입니다. 평범한 재난 상황과 이 뉴클리어 아포칼립스가 다른 점은요, 외부와 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주 동안 불을 이용한 조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리한답시고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면은 그 틈으로 어김없이 낙진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 식량 중에서 조리가 필요 없는 식량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범한 재난과 다른 점은 채취, 약탈같이 외부에 방치된 식량을 가져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없다면은 밖에 나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그거는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가정한데, 이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는 이미 밖이 방사능 천지야. 근데 나가서 뭘 가져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구비해 두는 게 좋고, 또한 가능하다면 조리가 필요 없는 식량을 구해놓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능 낙진이 섞이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밀봉된 식품은 겉에 묻은 낙진을 털고 안에 든 식료만 꺼낸다면 상대적으로 피폭의 위험이 없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봉이 가능하고 냉장고가 필요 없으며 조리가 필요 없는 식품을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버터, 설탕, 통조림, 초콜릿, 육포, 트레일 믹스, 너트 믹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에너지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영양분만 보자면은 상당히 좀 무너져 있는 그런 거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구비해 두면 좋다는 거죠. 딱 보기에는 통조림류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죠? 탈출 직전에 2, 3일 정도는 아마 환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투식량, 이제 MRE라고 해서 즉시 취식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밀키트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먹는 그런 식단이죠. 이런 걸 먹으면서 체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는 전투식량을 마지막에 딱 먹으면서 에너지를 확 끌어올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생존자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에너지를 확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은 다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자체도 사실은 그 면에 비타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비상식량 혹은 뭐 전투식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은 좋은 식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위생입니다. 비누, 휴지,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할 작은 쓰레기 봉지, 접을 수 있는 대용량의 물병, 양동이, 목욕수건, 생리대 등이 필요한 것은 일반 재난과 같습니다. 하지만 낙진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솔, 연마제, 면봉이 필요하다는 게 차이입니다. 또한 남녀 관계없이 면도기 혹은 바리깡이 필요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머리카락에 낙진이 묻기가 쉽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밀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외부 외출이 아니라 쉘터 안에서 씻을 때도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노 린스 샴푸,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샴푸처럼 생겼는데 물 없이 그냥 닦아내는 그런 류의 샴푸를 말하는 거죠. 그거랑 핸드워시류의 손소독 세정제, 물 뿌리개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확실히 낙진이 굉장히 포인트네. 방사능을 피해야 되는 게 다른 재난이랑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머리카락은 확실히 이 입자 자체가 되게 얇고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낙진이 묻게 되면은 닦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건 또 처음 안 사실이네요. 그 밑에 밀폐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습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나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에서는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밀폐가 필요합니다. 덕트 테이프, 덕테이프라고 좀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미국에서 보통 많이 쓰는 좀비 영화나 이런 데에서 대충 막 감아서 이로 딱 끊고 하는 그런 은색깔 테이프를 덕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좋다. 밀폐를 위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게 상당히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이 방호복을 자작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임시의 어떤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옷을 만들 때도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구비하면 구할수록 좋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방사선 방호복과 방독면이 있습니다. 목 보호대까지 달린 납재질의 방사선 방호복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가 집에 있는 건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방독면과 거기에 다는 정화통, 요건 이제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의외로 방독면은 싸제로 많이 팝니다. 군대에서나 뭐 많이 보거나 하시겠지만은 이거 의외로 네이버에 검색해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준비해 두는 게 좋긴 좋다. 그 밑에 간이 자작 방사선 방호복과 방독면 대체품이 있습니다. 개인이 방독면과 정화통을 구비하는 것과 방사선 방호복을 여러 벌 사놓고 입었다가 버렸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물건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방진 마스크, 요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쓰는 마스크죠. 두툼한 마스크. 그거 혹은 그것도 없다면은 보건용 마스크로 일단 최대한 분진을 호흡하는 걸 막아야 하고요. 머리카락에 낙진이 묻지 않도록 머리 전체를 밀폐하고
가능하다면 머리를 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낙진 보호복의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쓰레기 봉투나 우비를 옷 밖에 두르면은 낙진이 옷에 묻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박스테이프로 옷깃이나 소매나 발목 같은 데를 감아서 이렇게 좀 틈이 뜰 수 있는 곳을 다 테이프로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도 방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경이 있으면 좋고요. 그마저도 없다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그 주위를 단단하게 테이프로 밀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만든 간이 방호복의 경우에는 납으로 된 방호복과는 다르게 피폭량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낙진이 피부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보안경이나 방진 마스크, 고무장갑, 박스테이프나 덕테이프는 여러 번 쓸 수 있게 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는 큰 것과 작은 것 모두가 필요하고요.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버릴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까 위생 관련해서도 이제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봉투는 되게 쓸 일이 많다. 그죠? 요렇게 임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옷처럼 입어서 테이프를 막아가지고 방호복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혹은 뭘 담을 때도 쓸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대소변을 볼 때 간이용 화장실로도 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닐봉지가 되게 중요하네. 근데 요건 의외로 롤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보관할 수 있으니까 몇백 장이 이렇게 한 롤로 말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그 밑에 가이거 개수기 방사능 측정기를 말하는 겁니다. 스탠드 언론형, 그러니까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15만원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은 무려 47만원씩이나 하는데 성능은 그게 확실하긴 하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3만원대 제품도 있대요. 근데 쓸모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방사선 탐지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처음 알았네? 스마트폰 카메라의 COMS, 이게 카메라 센서인가 그럴 텐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부의 방사선을 잡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일부의 방사선은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사선을 잡지는 못하고요. 본격적인 방사능 탐지기보다 성능이 크게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이거 개수기를 쓰지 않을 거라면 그거라도 있는 게 좋겠죠. 그 밑에 휴대용 라디오. 쉘터 밖에는 못 나가기 때문에 태양광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랭크 축을 돌려서 이렇게 징징징징 돌려가지고 쓰는 자가 충전이 가능한 라디오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전자제품은 뽁뽁이로 꼼꼼하게 감싼 다음에 쿠킹 호일로 전체를 빈틈없이 포장해서 EMP에 대한 대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EMP란 무엇이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Electromagnetic Pulse EMP입니다. 전자기파 펄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전자제품 안에 있는 회로를 태워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폭발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용량의 EMP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들을 안에 있는 그 회로를 태워버려서 쓸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뽁뽁이로 감싸고 쿠킹 오일로 포장을 하면은 그 EMP의 영향력에서 다소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포장을 꼼꼼하게 해두는 게 좋다. 야, 이건 또 처음 한 사실이네. 그러니까 EMP라는 게 터진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아놔야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 밑에 스마트폰 그리고 크랭크식 충전 장비입니다. 아마도 EMP든 혹은 통화량의 폭주든 간에 스마트폰을 전화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전력을 적게 먹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제품, 우리가 상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재앙의 순간이 왔을 때는 EMP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하나 구입해서 쿠킹 호일로 포장을 해두자. 아까 그 라디오 옆에다가 같이 보관하면 되겠네요. 근데 굳이 뭐 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집에 다들 안 쓰는 스마트폰은 하나씩 다 있는 시대니까 미리 하나를 꼼꼼하게 쿠킹 오일로 포장해 두는 건 좋겠네요.
그 밑에 종이와 펜, 방사능이 가라앉을 때까지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네. 나는 굳이 종이랑 펜이 왜 필요한가 싶었는데 이게 아까 위에 적혀 있었잖아요. 방사능이 터진 다음에 2주 정도면은 일단 방사능이 가라앉아. 그리고 4주쯤 되면은 밖에 나가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정도로 방사능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한 달을 세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매일 미리미리 세놔야지 기억력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종이랑 펜을 구비해 두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현금입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의 현물이 있으면은 비상금으로 삼아서 식량을 구매하거나 안전 물품을 구매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거는 금과 은입니다. 변질이 쉽게 되지 않고요. 살 때나 팔 때나 가격이 비슷하고 가치가 갑자기 폭락할 염려도 좀 적고 무게당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자국의 통화 현금이나 주식, 채권, 예금 같은 자산은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물론 언젠가 재건은 하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의 현금 혹은 한국의 주식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당장 맞바꾸더라도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 현물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둔 물품을 미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꼭꼭 밀폐한 상태로 미리 배낭에 꾸려 두어야 합니다. 또한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로 인한 EMP 같은 게 염려가 된다면 물건을 호일로 감싸는 게 좋고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배낭을 다시 한번 쓰레기 봉투로 감싸서 이중으로 밀폐를 시키고요. 그걸 들고 그대로 대피소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낙진을 뒤집어 쓰더라도 대피소 안에 들어가면서 비닐봉지를 버리고 내부의 물건만 깨끗하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핵폭탄에 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 밑에는 핵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핵투하 직전.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상황은요, 아무런 전조의 증상이 없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이라면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공습 경보를 국가에서 무조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핵폭발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노심 용융 등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시스템적인 경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약에 공습 경보가 일어나거나 사이렌이 울리면은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로 숨거나 건물 지하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탁 트인 곳도 안 되고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약간의 폐쇄가 된 곳이어야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걸 들으면서 뭐지? 에이, 설마 진짜겠어? 훈련 같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늦습니다. 현직 소방관이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사이렌이나 화재 경보 장치가 울리면은 일단은 뛰고 보라는 겁니다. 설령 만약에 고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창피한 것뿐, 그런 판단 하나 때문에 생사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동이 벌어져야 그 다음에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고층 건물이나 혹은 아파트에서는 유리가 다 깨지고 깨진 그 틈으로 후폭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나 약간 좀 벽이 좀 쌓여있는 곳들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 있거나 고층 건물에 이미 갇혀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창문이 없는 격리형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비상피신처로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사전 경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심지어 당신이 폭심지에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노상에서 폭발해서 직격당하면 즉사하겠지만 지하실에 만약에 들어가서 대피하고 숨는다면은 운에 따라서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좀 하자면은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이렌이 울리든 혹은 핸드폰 재난 문자로 뭐가 오든지 이런 식으로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잘못 왔나? 잘못 울리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일단 뛰는 게 중요하다. 뛰어서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에 가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건물 지하처럼 약간 밀폐가 돼 있는 곳에 가는 게 좋다는 거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주저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최대한 살 방법을 궁리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핵 투하 이후에 대해서 다룹니다. 핵이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만약에 폭심지,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 인근에, 바로 인근에 있게 돼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만약 조기 경보를 들을 수 있다면은 가까운 지하 대피소 안에 들어가라. 밖에 있다면은 확실하게 죽게 되겠지만 대피소에 숨는다면은 운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최후를 맞기 전에 일단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게 좋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에도 폭심 근처에서 방공호에 들어간 인원 중에서 아주 운 좋게 살아남은 사례도 있고요. 방폭문에 처리가 되어 있다면 살아있었을 확률이 높은 방공호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 지역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럼 터진다 하면 보통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상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핵무기는 500m에서 1km 정도의 고도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하늘에서 터진다는 거죠.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다뤘던 오펜하이머 그 영화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펜하이머 박사가 효과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상공에서 떨어뜨려야지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는 충격파와 열방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땅에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는 효과가 있는 생존법이라는 거죠. 폭발 지점의 바로 아래라고 하더라도 석조 건물이나 콘크리트 건물은 어느 정도의 보호력을 보장합니다. 이 일예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에 폭심지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은행에서는 일찍 출근해서 두꺼운 석조 건물의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었던 말단 여직원 2명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 두 분께서는 진짜 성실하게 일찍 출근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살아남으신 거였군요. 또한 당시 폭심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알려진 생존자는 노무라 에이조라는 사람인데요. 위의 사례보다 더 대단한 게 폭심지에서 불과 1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폭발 당시에 콘크리트 빌딩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렇듯 석조 건물들은 핵무기에 상당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방호물입니다. 다만 유리창의 경우에는 이 핵폭발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폭발과 함께 깨져버리기 때문에 파편으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더라도 유리창 뒤는 피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은 벽으로 막힌 곳 뒤에 숨어 있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폭심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콘크리트나 석조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는 게 의외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 밑에는 폭심지가 아니라 근처에 있을 경우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 근처에 핵이 떨어진 경우, 다시 말해서 핵폭발의 섬광과 버섯구름을 볼 수 있는 거리인 경우,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서 떨어지고 있네 라는 게 보일 정도의 거리라면 1차적으로는 핵폭발로 말미암은 열방사와 충격파, 2차적으로는 방사능에 의한 피폭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당장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얼마나 열방사와 충격파 그리고 방사능을 피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신체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화구라고 하는 플라즈마의 구조물이 생기는데 여기서 충격파와 적외선, 가시광선 파장의 빛이 발산하게 됩니다. 인체가 이 빛에 노출되게 되면 심각한 화상을 입고요. 나무나 종이 같은 것들에는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화상이 심하면은 도망가기가 힘들어서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핵폭격을 맞은 지역은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확률이 높고
방사선에 피폭된 상태에서는 화상의 회복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하얀 물체를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벽 뒤에 숨거나 하얀 이불로 몸을 덮거나 반사율을 높여서 열폭풍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반대로 빛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화상의 피해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과학 시간 때 많이 배우는 흰 옷이 좀 그나마 시원하다 이런 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핵무기의 폭발의 경우에는 빛을 최대한 흡수하지 않는 재질에 숨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굳이 하얀색이 아니더라도 두께가 있고 발화할 가능성이 적은, 불에 탈 확률이 적은 엄폐물을 찾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예로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된 벽입니다. 반대로 나무처럼 불이 붙기 쉬운 구조물이나 유리, 깨지기 쉬운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핵무기에서 나오는 빛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유리를 통과하는 가시광선의 파장만으로도 인체에 3도 화상,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핵이 폭발하는 걸 감지한 후, 쉽게 말해서 번쩍하는 빛을 내가 봤어. 그러면은 일단 몇 발짝 이내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엄폐물이 있다면 그 뒤에 숨어서 충격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후폭풍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거를 겪은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추가적인 통증이나 그런 후유증 이런 걸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은 빛이 한번 크게 번쩍이고 후폭풍이 무조건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예 인근에 있진 않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올 때까지의 시간차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한번 번쩍이는 걸 봤다면 후폭풍이 무조건 뒤따라오기 때문에 보호물 뒤에 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격파 이후에 2차적인 폭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1차 충격파보다는 위력이 조금 약하지만 진공 상태가 된 폭심을 향해 다시 한번 밀어닥치는 후속 폭풍이 오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우선의 목표는 낙진을 피하는 겁니다. 흔히들 차량을 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 낙진이 도달하기 전에 낙진 도달 구역을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폭심 인근에서 몇십 초에서 혹은 몇 분 내로 굵은 낙진이 떨어진다 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사실은 굵은 낙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낙진이 먼저 덮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에 타고 있거나 차가 있다면 차 타고 도망가면 되겠네? 하는 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낙진에게 이미 뒤덮인 후일 테니까. 그래서 핵폭발이 터지고 후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수분 이내로 최대한 빨리 지하실이나 대피소 같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게 차 타고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적이다. 만약에 대피소에 미처 못 들어갈 것 같다면 지하실이나 실내에 있는 화장실처럼 창문이 없는 곳에 대피해 있는 게 최선입니다. 낙진 자체는 결국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창문만 없다면 건물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단, 건물 옥상에 낙진이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상층이나 옥탑방 같은 곳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폭발이 일어났는데 집에 있었어. 그러면은 폭심지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면 덕테이프, 테이프로 창문의 틈새를 모두 막는 게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현대화된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꺼두는 게 중요하다. 다음 세 번째로, 원거리에 있을 경우 아예 근처도 아니고 조금 더 멀리 있어. 그럴 때는 사실 당장은 당신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가령 북한이 100킬로톤급의 수소폭탄을 서울 도심에 투하했다면은 동쪽으로는 양평, 가평, 춘천, 강원도 쪽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죽전, 용인, 군포, 수원이나 이런 쪽입니다. 경기 남부 쪽. 그리고 서쪽으로는 청라, 인천 쪽이죠. 북쪽으로는 양주나 운정 정도만 돼도 당장은 다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낙진의 피해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낙진의 범위는 계절풍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폭발하더라도 대구나 양산까지 완전 대한민국의 남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고로 시간차만 있을 뿐 낙진에 대비해서 대피하는 것은 가까운 경우랑 마찬가지로 꼭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전면 핵전쟁을 벌이는 경우 핵폭발은 차례로 발생하게 됩니다. 탄도미사일로 핵을 투하했다면 거리에 따라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폭발이 멀리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잠시 뒤에 당신 머리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키포인트는 지하에 있으면 좋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건물이 콘크리트처럼 좀 약간 두툼한 아주 믿음직한 석조 건물일수록 좋다는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꽤 많고 아파트들은 보통 흰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의외로 아파트 지하 같은 곳이 꽤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폭풍까지 일어나게 되면 낙진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좀 폐쇄가 되어 있는 공간에 가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 또 이쪽 지역에도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밑에는 대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 있어서 최선의 핵폭발 대처는 일단 무조건 방공호나 대피소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외부의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한 방공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피소가 그런 요소를 갖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대피소라고 하는 판넬이 있는 게 아파트에 붙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거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숨으라, 그나마 좀 안전하게 마련해 놓은 공간이니까 그쪽으로 대피하세요 라고 나라에서 지정한 곳이 있어. 근데 거기가 무슨 막 공기청정 필터가 돼 있거나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임시 방편의 대피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방편 대피소의 1순위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지하실입니다. 특히 보일러실 같은 장애물이 많은 공간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깊숙한 곳일수록 좋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진 않지만 대피소로 쓸만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고 상황 발생 시 잽싸게 들어가서 집거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은 당신의 생각보다 대단히 강력한 구조물입니다. 상수를 했지만 히로시마에서 폭심지에서조차도 석조 건물들의 골조는 거의 멀쩡했고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텐진 항구 폭발 사고 등 대형 참사에서도 콘크리트 건축물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폭탄이 직격을 해도 완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이 매우 근접하게 터지지 않는 한 건물이 통째로 붕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가 어쨌건 간에 건물 안에 있는 게 야외보다는 1000배 낫습니다. 지하실이 없는 1층짜리 건물이라면 건물 1층에서 가장 중앙 지점의 공간을 택합니다. 대체로 여기가 사방이 여러 겹의 벽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 혹은 그저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마저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추천됩니다. 보통 집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전혀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지하철역의 근처에 있거나 산간 지역에 있다면은 지하철역 혹은 터널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낙진이 도달하는 시간이 비교적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환풍시설 때문에 낙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거죠. 그 밑에 대피소 내에서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짐을 다 싸놓은 상태인데 운이 좋게도 마침 그때 집에 있었어. 근데 대피소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근데 저기 멀리서 핵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짐을 다 챙겼다. 그리고 대피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대피소에는 운이 좋게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대피소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피소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닐과 박스테이프로 창문, 출입구, 환기구 같은 곳에 틈새를 발라서 다 밀폐를 해야 됩니다. 낙지는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고로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막으면 낙진의 방사선을 흡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곤란해지겠죠. 테이프로 막은 거니까. 완전히 밀폐한 채로 계속 지내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높은 구역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잠깐씩 환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낙진에 의한 방사능이 줄어들 때까지 수주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 적어도 2주 동안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실내에서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식량과 식수를 아껴 먹어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누워서 잠자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아껴야만 합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로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깥 상황을 예상하는 거, 그리고 며칠에 한 번 정도씩 만약에 있다면 가이거 계수기, 방사능 검침기를 통해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생존술 교범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도를 구상하는 것 정도입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은 5분 정도 밖에 외출하는 건 그나마 안전한 수준으로 방사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장 원자폭탄이 터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거나 방호복을 입으면은 실내에 쌓여있는 쓰레기나 대소변 같은 걸 잠깐 5분 동안에 밖에 버리고 오는 건 가능하다. 또한 구조 요청을 위해서 밖에다가 SOS 표식을 걸어놓는 정도의 작업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낙진의 먼지를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잘 옷을 벗거나 하는 식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대피소에 잘 숨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2주 동안 안에서 쉬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동안에 뭘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디오. 라디오는 사태의 규모에 관련이 없이 비상시에 정보방송 매체로 활약하기가 좋습니다. 라디오는 자작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구조라고 하네요. 물론 저는 자신이 없지만 요새 인기는 덜하지만 일단 구하기가 비교적 쉽고 싸고 휴대성 역시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라디오를 비상경보 채널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멸망을 하고 미국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는 한은 라디오 방송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 그 국가에서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미공군 항공기를 이용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또 몰랐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거기서 라디오 방송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라디오는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뉴클리어 아포칼립스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의 재난 방송을 가장한 적군의 방송이 방송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섭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구호품을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가짜 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주파수의 방송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 주파수를 돌려보고 어떤 방송이 그나마 가장 진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화점이나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갖춰두고 있는 정도의 장비, 그리고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 서적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간단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인이 일정 이상의 출력으로 라디오 방송을 못하게 막는 법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핵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격을 당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생존자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서 밖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습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모든 방송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거는 걸러 듣는 게 중요할 거고요. 다음, 라디오 다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존해 있다면 생존자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 혼자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겠죠. 다만
핵공격과 그로 말미암은 혼란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심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에게 정보를 직접 얻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한 소문도 중요한 정보 입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유언비어가 팽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만약에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참고의 수단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걸 위주로 내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당시에 있을 소문은 상당히 뜬구름 잡는 소문일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괴담과 도시전설들을 알아봤어요. 그것들은 다 정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걸 배경으로 해서 퍼진다는 걸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런 핵폭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얼마나 가능할 것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들이 많이 퍼져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은 그냥 참고할 때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라디오, 사람, 그 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는 EMP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나 구급법이나 생존 교범 같은 것들은 책의 형태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은신처의 크기가 허용만 한다면 최대한 많은 책을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겨울철이라면 어떤 책이든지 간에 땔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닦을거리로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갇혀있을 때 소일거리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동 결정이 있습니다. 이제 핵폭발이 터지고 2주나 4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걱정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이 혹독한 환경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약탈자 집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대피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식량도 없을 거고, 분명히 한 달 정도 버텼다면 식수건 식량이건 뭐건 그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정부나 혹은 정부랑 비슷한 어떤 집단에게 내가 구호를 받는 걸 택하거나, 혹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살자 이러면서 안전한 곳을 최대한 물색을 하거나,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피난처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안전하게 잘 있었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가면서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까 아니면은 나 혼자 살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간다고 치자고요. 자, 방공호를 탈출해서 안전지대로 이동한다는 거는 일단은 외부의 오염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거 개수기 같은 방사선 검출기가 있다면은 작동을 시켜본 다음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만 움직이는 게 좋고요. 피폭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길가의 물을 마시거나 빗물을 받아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하실 속의 물건이나 고층 내부의 물건이면 몰라도 방치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이나 1층의 단독주택 안에 있는 물건처럼 외부의 공기에 직접 노출된 물건은 절대 주워오면 안 되고요.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막 걷고 있는데 만약에 차를 발견했다? 근데 마침 차 안에 키가 꽂혀 있어. 그거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차량 역시 사실은 EMP 때문에 무력화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고장난 부품만 EMP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교체해서 구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차량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차를 고쳐가지고 운행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혹은 차가 아니더라도 오토바이의 경우 스쿠터를 포함한 일부의 기종은 킥스타터라고 하는 발시동 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동을 걸 때는
안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시동을 거는 건데, 그런 전자식으로 거는 게 아니라 수동식으로, 완전 수동식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시동을 거는 그런 스쿠터 같은 이륜차들도 있다는 거죠. 발을 굴러서 뿌랑당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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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동 걸리는 그런 차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EMP의 영향이 없이 기계적으로 시동을 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구형 캬브레터식의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CDI 유닛이라는 전자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EMP가 일어난 다음에 오토바이는 아주 구형 디젤 모델이 아니라면 이동수단으로서의 효용 가치는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소를 나와서 걸어가다가 차를 발견하거나 오토바이를 발견해도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EMP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였어. 그런 곳들이라면 EMP의 어떤 타격을 입지 않아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지만, 서울 인근에 있는 곳이라면은 차를 발견해도 운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나 오토바이는 다 물 건너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해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 그것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도시죠. 대도시, 서울, 강남 이런 곳들 사실은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한동안은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중소지방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격 대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평택 같은 곳의 도시는 괜찮다. 하지만 광역시나 서울 같은 곳들은 적들이 피격을 또 할 수도 있고 혹은 침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큰 대도시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폭파의 영향을 적게 받은 도시라면 온갖 물자들이 다 널려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잦아든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뒤져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물자를 찾으러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서울보다는 수원, 평택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또한 방사능의 영향이 적다는 말은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서 생존자가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파밍을 위해서 지방 도시에 가는 거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내가 이미 서울에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우연찮게 생존한 곳이 서울이야. 근데 사실상 지상에다가 내가 사는 곳을 마련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지하는 어떨까? 서울은 왜냐면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무시설이 지하에 있는 도시철도가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성남, 부천, 과천, 안양, 고양, 광명이 있습니다. 이 외의 도시에는 아예 도시철도가 없고요. 저희 지역은 도시철도 있는데요? 울산, 천안, 아산, 김해, 양산도 전철 있거든요? 하지만 지상 구간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곳들은 베이스먼트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곳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곳 중에서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곳, 우린 그걸 알아볼 겁니다. 다음은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지하철역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전철 5호선 신금호역. 지하 7층가량의 엄청나게 깊은 곳입니다만 역 자체가 언덕의 꼭대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하인데 사실은 꽤 높은 곳에 있어. 그래서 역 전체가 침수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플랫폼까지의 안전은 절대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요. 매표소나 쉼터, 입구가 위치한 지하 2층까지가 은신처로 삼기에 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입니다. 남성 숭실대 입구 구간에 아주 큰 언덕이 있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 6층 규모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피하기가 좋다.
다만 경사로에 위치된 역이기 때문에 폭우가 오게 된다면 침수의 위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수도권 전철 5호선 신정역입니다. 신금호역과 비슷합니다. 역의 깊이 자체는 지하 2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 역이 건설된 곳이 그 자체가 언덕의 정상 부근이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출구 두 개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저지대에 있긴 합니다만 거기가 잠길 정도면은 서울 강서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될 정도로 엄청난 폭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자체가 적다. 게다가 서울에 핵 공격을 가한다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목표가 될 만한 시설이 근처에 없다는 것도 위안 삼을 수 있는 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서울 지하철 8호선 산성역입니다. 만덕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출입구가 대부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생존에 매우 적합하고요. 하지만 이곳은 주변의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지하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다가 역사가 있는 동네가 산 위이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출입구도 4개로 적기 때문에 봉쇄가 쉽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입니다. 신금호역이랑 구조가 같다고 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철 서해선 김포공항역입니다. 만덕역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깊은 역 타이틀을 가져온 곳입니다. 무려 지하로 83m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역들은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들입니다. 알아두면 꽤 좋겠네요. 방금 말한 역들 외에도 대부분의 도시 지하철의 지하 종착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끝나는 역은 꽤 좋다. 일단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기업과 공공시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을 우선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하철 종착역은 그런 곳들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2호선은 순환선이고 지선도 서울의 끝자락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지상 구간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2호선은 그냥 거르는 게 좋다. 당연하지만 지상으로 나와 있는 역이나 지상역 그리고 가까운 역, 반지하역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고가역은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곳들 같은 곳 혹은 종착역 이런 곳들이 좋고 이런 곳들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하로만 구성되어 있는 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지하철이 아니라면 숲 혹은 산도 좋은 곳입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이나 산은 핵폭발로부터 안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핵벙커를 산속에 짓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산은 땔감을 구하기가 매우 쉽고요. 드물겠지만 사냥을 해서 식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나 대책 없이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살면은 굶어 죽거나 혹은 무법자들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동료랑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숲이나 산은 생각보다 인구 부양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인적도 드물어서 치안이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안전한 정착지를 만들고 동료와 교대로 마을로 내려가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해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정착지나 마을을 꾸리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겨울은 견디기가 힘들고요. 통나무집이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벽 혹은 충분한 땔감이 없다면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원과 많은 동료를 이끌고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죽치고 살 생각이 아니라면은 혼자서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생각보다 숲이나 산이 꽤나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사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네.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많이 모아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같이 산으로 가서 사는 거는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촌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미진 마을, 도서 산간 지역 이런 곳들이죠.
중요 시설에 떨어져 있는 도서 산간 지역 혹은 엄청난 오지인 지역일 경우에는 재수가 좋다면 방사능을 피할 곳이 많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가 있는 경우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운에 맡길 것. 중요 시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사실 생존에 필요한 물건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사는 것보단 좀 더 원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완전 복불복이란 뜻이네. 괜찮다면, 운이 따라준다면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운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군사시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분단 국가고 하다 보니까 미군 기지도 있고 혹은 미군 기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군부대 시설들이 있죠. 그런 곳들은 어떨까? 군사 관련 시설은 적국의 주축이기 때문에 핵투발의 우선 대상입니다. 증발되고 폐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일 군부대가 요격을 당하지 않아서 기능이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원래 주둔하던 군대 외에 다른 부대에서 이동한 군인들이 방어 기능을 위해서 지원 주둔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군대의 주둔의 목적이 민간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군부대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거수자, 거동수상자 취급을 받아서 즉각 총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만약에 군사시설에 갔어. 근데 아무도 없네? 럭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둔 중인 군인들이 아무도 없거나 혹은 모두 죽어있는 걸 봤다면 이유가 있겠죠. 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시설 내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부대를 버리고 도망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안전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그리고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조금 멀리 있을 때, 그리고 아예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 그리고 대피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다면 만약에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청사진은 그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혹은 아포칼립스 시대가 오면은 가장 위험한 건 주변 환경이 아니야. 살아남은 다른 생존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가 왔을 때 어떤 류의 조직과 인간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